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적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나서 자식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부모의 심정은 황당하고 슬프다가 결국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곁에 같이 있었더라면, 부모는 매일 밤 그날을 후회하며 평생을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겠지요. 이 사건은 가족들과 떠난 캠핑장에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7살 여자아이가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973년 6월) 제거 가족은 미시건에서 몬타나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엄마인 메리에타는 가족끼리 떠나는 서부 모험에 몹시 들떴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인 아빠 빌은 평생 기억에 남을 가족여행을 만들기 위해 한 달 휴가를 냈습니다. 7살 소녀 수지한테는 가족들과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서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은 캠핑장에서 게임도 하고 모닥불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24일 밤 늦게까지 가족들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부로 하이킹을 떠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메리에타는 잠을 자러 가기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들여보냅니다. 첫째 오빠는 벤으로, 그리고 수지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은 텐트로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수지는 엄마를 안고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은 몹시 추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에 13살 언니 하이디는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난 하이디는 텐트가 찢겨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수지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란 하이디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메리에타는 처음에는 수지가 캠핑장 주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텐트로 달려갔고 텐트가 찢겨져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합니다. 가족들은 수지를 찾아다니다가 잔디 위에 수지가 항상 안고 자는 인형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빌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갤러틴 카운트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캠핑장으로 가면서 이곳은 유괴 같은 범죄가 일어난 적이 없는 평화로웠던 동네였기 때문에 거짓 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이 캠핑장에 도착하고 현장을 본 후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가리키는 텐트 한쪽이 찢겨져 큰 구멍이 나 있는 걸 봤을 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관은 하나의 방향으로 난 뚜렷한 남자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장으로 왔다 간 듯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주차장에 갔을 때는 차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납치 사건으로 보고 FBI에 수사 협력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수색대원과 헬리콥터와 보트 그리고 수색견까지 동원되어 캠핑장 주위를 샅샅이 뒤지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동 납치 유괴 사건은 아이가 살아있는 골든타임이 놀랍게도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그 지역에 거주 중인 성폭력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수사하였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3-4명은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데려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고 사건 해결이 힘들었던 경찰과 FBI는 신문에 사건을 알리고 대중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통의 제보 전화가 왔고 경찰관은 그 제보들을 하나하나씩 다 조사했습니다. 제보 중 하나는 자기 집 옆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몬타나 맨하탄에 살고 있는 25살 데이비드 마이어 하퍼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건축업자였으며 찾아간 경찰관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차분했으며 의심을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한 경찰관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관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가 수지 납치범이고 수지의 몸값으로 5만 불을 준비해서 덴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지를 데리고 있다는 증거로 수지의 특이하게 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FBI는 돈을 어디에 가져다 놔야 할지 알려주는 범인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는 딸의 생존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절망스럽게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범행 장소인 캠핑장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수지를 찾으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빌은 직장에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딸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에서요. 수사관들은 수지가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지만 부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수지 실종 포스터를 만들어 몬타나 주변 있는 카운티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수지가 납치되고 2달 후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첫째 아들 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댄은 수지가 안전한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납치범은 가족들이 경찰관과 FBI의 도움을 받는 등 똑똑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잡힐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수지를 돌려줄 수 있겠냐며 되물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또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갤러튼 카운티 경찰은 19살 한 여성이 실종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수지가 사라진 캠핑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라진 여자는 19살 산드라 스몰리건이었습니다. 1974년 2월 산드라는 친구와 만난 후 자정에 집으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차도 없어졌습니다. 수지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산드라 실종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종류의 길을 돌며 산드라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농장의 비포장 도로에 찍힌 지 얼마 안 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발견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관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지늘길에서 여자 속옷을 발견합니다. 경찰관은 농장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차 번호가 없어진 산드라 차를 발견했습니다. 수색대는 마구간 근처를 샅샅이 뒤졌고 무언가를 태운 듯한 드럼통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탄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뼈들은 작게 부러지고 잘려져 있었으며 수사관들은 실종된 산드라의 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관들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산드라와 수지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동석하고 싶다며 경찰관들 자리로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데이비드 마이어 하퍼입니다. 데이비드는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 현장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도왔습니다. 그는 전에 해군으로 전역을 했었으며 건축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잘 알고 지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주 경찰관들 자리에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드라 사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였고 몇몇 경찰관들은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그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한테 자주 나타나 걱정하는 듯 가끔 수지 사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 진행에 대해 매우 궁금해한다는 걸 경찰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산드라랑 데이트를 했었다는 사실로 FBI는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기꺼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수지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산드라 살인 사건도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그가 한 말은 진실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974년 4월 FBI 범죄 프로파일러가 수지 제거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프로파일러는 그동안 조사한 모든 수사 기록들을 재검토하였으며 특히 인터뷰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프로파일링한 결과 납치범은 군대 훈련을 받은 건장한 20대 혹은 30대 남자로 혼자 살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성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 힘든 남자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한 결과로 다시 데이비드는 용의자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전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었지만 사이코패스라면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자신마저 속일 수 있으므로 거짓말 탐지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는 납치한 날에서 정확히 1년 후 범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 가족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처럼 이 범인은 자기의 성공적인 범행을 자축하기 위해 희생자 가족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지가 실종되고 1년이 되던 날 새벽 3시 30분에 엄마 메리에타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메리에타가 전화를 받았고 단번에 그가 범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지가 자기와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메리에타가 딸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는 수지는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에타는 길게 통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했으며 남편에게 손짓으로 FBI한테 연락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메리에타는 범인을 용서했고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화 추적은 실패하고 수지 가족들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한 농장에서 누군가 자기 전화 라인을 끌어다 썼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경찰관은 그 농장에 찾아가 전화요금 청구서에 있는 전화 사용 내역을 보다가 미시간에 있는 수지 집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농장주는 데이비드가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황상 모든 게 데이비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FBI는 지금까지 끈질긴 추궁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어떠한 조사에도 동요하지 않았던 데이비드도 수지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이자 데이비드와 통화를 오래 했던 메리에타를 만난다면 그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에타에게 몬타나로 와서 직접 유력한 용의자 데이비드를 만나달라고 부탁했고 기꺼이 그녀는 남편과 몬타나로 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에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메리에타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에타는 그의 눈을 보고 그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메리에타는 데이비드가 자백을 하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는 자기가 결백하다고 변함없이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설득을 계속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시간 대화 후 데이비드 변호사는 충분하다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변호사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 경찰의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던 데이비드는 9월 24일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가 사라지고 며칠 후 메리에타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한 남자는 자기 이름은 트래비스이고 유타 솔트 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어이없게도 데이비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얄팍한 수법으로 나와 FBI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녀가 속지 않자 그는 메리에타에게 화를 내며 당신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FBI는 그 전화를 추적해서 그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모텔에서 전화를 했다는 걸 알아냅니다. FBI가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추적 끝에 데이비드는 잡혔고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솔트레이크 시티 모텔이라고 찍혀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쪽지에는 트래비스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경찰과 FBI는 수색영장을 받고 데이비드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이코패스라면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트로피처럼 보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냉장고 냉동칸에서 하얀 종이에 쌓여진 여러 개의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에는 산드라 스몰리건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경찰관은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손가락 2개가 손가락이 없는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데이비드는 4개의 살인을 고백했습니다. 1967년 그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학교에서 한 남학생과 심하게 싸운 후 그 일에 앙심을 품었고 그 학생의 형을 총으로 쏴서 첫 번째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데이비드는 보이스카우트에 쫓겨나자 복수심에 보이스카우트 학생 1명을 칼로 찔러 2번째 살인을 했습니다. 3번째 살인은 수지 제거입니다. 1973년 캠핑장에서 제거 가족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지를 납치해 목 졸라 죽인 후 시체를 토막내고 버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살인은 산드라 스몰리건입니다. 산드라가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을 받기 전에 데이비드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